네,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사이언스 슬램디. 오늘은 우송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우송고등학교에 제가 왔는데 과학 동아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제가 와본 학교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제일 좋고, 그래서 오늘 우송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친구들과 사이언스 슬램디 6월 세상을 바꾼 과학기술 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슬램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마다 과학 강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5명의 과학자분들이 매월마다 출연을 하셔서 자기의 연구 분야를 강연을 하고 투표를 받아서 우승자를 뽑고 왕중왕전도 진행하는 이런 행사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행사들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마련을 해서 사이언스 슬램디라고 이제는 자동 완성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사이언스 슬램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그 회차별로 풀 버전도 있고 과학자 분별로 10분의 편집본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뭐 바이오의 뭐 장기 복제를 보고 싶다 또는 우주의 외행성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고, 오늘 편집본도 이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 우송고등학교에서 오늘 또 5개의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을 바꾼 과학기술, 뭐 이렇게 연구 성과는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지만 진짜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우리 생활이 혁신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과학기술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몇 개 생각은 나지만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혹시 최근에 생각나시는 거 또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좋아요. 챗 GPT가 굉장히 지금 핫하고, 조금 뭐 몇 년 전으로 가보면 뭐 알파고도 등장을 했었고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다음에 중력파도 검출이 됐었죠. 그다음에 뭐 천문형 같은 데에서는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망원경으로 외계행성 4,000개를 찾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구 성과들이 굵직굵직한 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오늘 준비를 해주신 발표하시는 연구자분들의 연구도 이해 못지않은 중요한 연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은 출연연구원,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4분, 그 다음에 기업에서 1분이 오셨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선욱 박사님,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오원 박사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동훈 박사님, 그 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의 정민섭 박사님, 그 다음에 파블로항공에서 임승한 기술이사 CTO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과학기술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자분들이 강연을 평소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학교에 이렇게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발표하시는 거는 처음이실 수도 있고 좀 색다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욱 박사님부터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선욱이라고 하고요. 대전하고의 인연은 96년도에 대전으로 와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요. 2009년도에 연구소가 분원이 오창이 하나가 생겨가지고요. 현재는 9년도부터 한 4, 5년 정도를 청주 오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정말 청춘을 불사르는 곳이 대전이었고, 대전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도시에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니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한번 돌아다보는 이게 아마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거의 돼가는데, 거의 한 20 몇 년 만에 고등학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플라스틱 많이 쓰시는데, 이 플라스틱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대전에 산 지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20년 넘고,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제 아빠가 1등하면 용돈을 인상시켜주겠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오늘 즐거운 주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재미난 주제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재미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초등학교 과학 강연 같은 거는 여러 번 해봤는데 고등학교는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강연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같은 고등학생인데 얘한테 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아빠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집에서 별명이 TMI거든요. TMI. 요까지만 설명하라고, 더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오늘 10분간 시간이 주어지니까 마음껏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블랑공에서 온 임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분의 과학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회사에서 왔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파블랑공은 드론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비행기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막 꿈을 적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항상 이제 비행기 이런 걸 썼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 보면 비행기 너 그때 이제 적었던 꿈을 이룬 친구는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저는 이제 항공기 덕후 또 이제 밀리터리 덕후에서 밀덕, 항덕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오늘 발표는 이제 하늘, 제가 좋아하는 하늘, 그다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 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하늘과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온 정민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과학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배와 우리 후배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있었던 제 친구들 중에 3명이나 천문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이런 자리에 오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치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누리호에 탑재된 광시야 편광 카메라 관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경험도 다르고 준비하신 것도 다르고 어떤 분은 아들의 용돈도 걸려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떤 내용으로 누가 우승하실지는 5분의 발표를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순서대로 발표는 하지 않아요. 이런 과학 어떤 뭐 노래 경연이라든지 또는 뭐 탤런트 경연 같은 걸 하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순서는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시 준비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 순서 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잠시 발표자분들은 양쪽으로 잠깐 하고 발표 순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전환을 해주실 거고 5분. 좋습니다. 5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1번이고 김선욱 박사님은 2번째로 하시겠습니다. 스태프분이랑 방송 스태프분들은 지금 순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원 박사님 1분, 아들 용돈은 그대로 동결. 이동원 박사님은 젤 대미를 장식을 해주시고요. 임승환 CTO님은 4번, 4번째로 발표를 하시고 정민섭 박사님은 자동적으로 남은 순서인 3번째 중앙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자분들도 개인 발표 순서를 숙지하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가시고 다시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발표 경연이 시작이 될 거고요. 발표 저희가 이 행사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타임키퍼랑 분위기 메이커를 한 명씩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역할을 잊지 않고 발표 경연 중간중간에 네, 역할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오원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쓰고 플라스틱 문제가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과연 플라스틱이 어떻게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되는지는 저희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첫 번째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서 이거 똑같이 그 순서를 뽑는 데서 제가 1번 뽑아가지고 네 1번이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진 플라스틱을 에너지 자원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플랜트 기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마 한 2000년쯤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면 플라스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 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한 2000년쯤 지나서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플라스틱기라고 아마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당장 플라스틱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엄청 불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마트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들이고요. 플라스틱이 저희한테 주는 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을 쓴 지는 얼마나 됐을까? 네,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 플라스틱 개발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당구가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썼었는데, 코끼리가 거의 멸종위기에 되니까 이거를 대체할 물건을 찾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거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1933년도 이때쯤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대용량으로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때쯤 됐습니다. 100년이 아직 안 됐죠. 네. 100년이 안 됐는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쓰레기 수거 대란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성 쓰레기산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것도 보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죠. 하루에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씩 마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되게 유명한 이제 거북이죠. 예, 빨대 거북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 보라색 선은 플라스틱 사용량입니다. 버리는 플라스틱. 이 노란색 선 뭘까요? 네, 어디? 이따가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쌀입니다. 이거 보시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쌀 소비량은 이제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가 직접 집에서 실험도 해봤는데 이 데이터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먹는 쌀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배출한다. 이거 플라스틱 실제로 이제 얼마큼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재봤거든요. 여러분들 커피 드시죠? 네, 안 드세요? 저희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내미는 어느 순간 아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개만 사가지고 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키 안 큰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요 재보면 스타벅스 커피를 재보면 벤티 사이즈가 한 20g 정도 나오고요, 한 잔에. 그리고 톨 사이즈는 한 14g, 15g.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먹는 500ml짜리 생수병이 한 15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서 내가 쓰는 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188g 정도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자 봉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버리는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요? 다 재활용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장 봐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배출을 하죠. 쓰레기 버리죠. 여러분들 이제 엄마가 일요일 날 야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그리고 분리수거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와가지고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서 이 선별된 애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 유가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별 플라스틱 그리고 선별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닐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물질 재활용, 그러니까 100% 재활용 되는 거죠. 그리고 연소해서 지금은 매립이나 아니면 연소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중화학 그리고 열분해 유화 그다음에 가스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일렌 이런 거 배우셨죠? 네,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몇만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벤제닝이 있는 페트나 아니면 폴리스타일렌 같은 경우는 이 깨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깨가 여기 체인을 다 잘라서 저희가 이제 뭐 체인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 남으면 기름 형태로 돼서 회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수소하고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는 플라스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플라스틱을 버리면 이렇게 선별 공장으로 오게 되고요. 지금은 사람이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계가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별된 플라스틱들은 가스화 공정하고 열분해 공정으로 공급이 되고 가스화 공정에서는 이제 합성가스로 만들어집니다. 가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분해 공정 같은 경우는 열분해 오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열분해 오일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석유나 아니면 뭐 휘발유나 디젤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스화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제 합성가스 중에 수소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수소차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라스틱 10톤에 수소 한 2톤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플라스틱 2톤 정도면 거의 대전에 있는 수소차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플랜트는 밖으로 배출되는 걸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결국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플랜트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계속 쓰고 이 미래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한 지는 엄청 오래됐고요. 플라스틱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가스화 기술을 연구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 플랜트가 있고요. 여기 아마 대전 대덕특구 안에 보면 저희 플랜트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고서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전체 높이는 한 2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10층 높이, 그다음에 길이는 40m 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저희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바꾸는 게 왜 필요하냐? 결국 이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결국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플라스틱 그리고 쓰레기로 취급되는 플라스틱들을 에너지나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쓰레기 치우는 거 보고 죽거려 얼른 좀 해줘요. 우리는 이제 곧 죽기만은 밑에 아들이 좀 살아야 될까 이래요. 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결국 이제 이 할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의성 쓰레기산이 2019년도 이때 문제가 많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20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거 깨끗하게 처리가 됐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제 꽃밭으로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지 않았지만 이 처리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이것을 이제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도 엄청난 노력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안 쓰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플라스틱 안 쓰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고요. 결국 이제 이 플라스틱 문제는 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보통 3R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이고 그리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런 플라스틱을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다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플랜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버리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모든 플라스틱을 에너지 자원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 저희 같은 이제 출연기관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 찾아보기 거의 어려울 정도로 실생활에 많이 녹아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실현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또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 성과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생명연 중에 오창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창에 그 실험 동물을 하는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래형 동물을 연구하시는 미래형 동물연구센터의 센터장이신 김선욱 센터장님 모실 거고 오늘은 미니 돼지. 이름은 귀여워 보이는데 과연 연구는 어떨지 저희 김선욱 센터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키워드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키워드는 미니 돼지고요. 미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함께라는 말을 특히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돼지와 함께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네? 네, 하여튼 굉장히 귀여운데요. 말씀대로 귀여운데 실제로 그런지는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미니돼지, 제 소개는 아까 드렸으니까 이제 미니돼지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과학자가 보는 미래, 그 다음 미니돼지 여기에 대한 얘기하고요. 미니돼지가 보는 미래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나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미니돼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크기 얼마나인지 아시는 분? 전 선물 있어요. 요만하다고요? 1m? 몇 킬로? 5kg? 5kg 누구예요? 5kg. 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이따 기억해 놓을게요. 이만해요. 제일 큰 게 그러니까 돼지의 한 품종이긴 하지만요. 미니 돼지는 제일 큰 거는 1.2톤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돼지는 300kg예요. 그리고 미니 돼지는요. 요만합니다. 30에서 90kg. 누구랑 비슷해요? 사람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만한 돼지는 겸손한 돼지, 미니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이게 해부학적인 이 크기랑 굉장히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 두 번째, 미니 돼지는 똑똑할까요? 자, 10종류의 동물이 있는데요. 한 몇 등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손 들고 하시는 분. 몇 등? 6등? 몇 등? 네, 3등? 뭐 과학적인 근거로 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크는데 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5개 먼저 배열해 볼 거예요. 걔가 보더콜리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5등이네요. 우리 돼지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일 똑똑한 게 당연히 원숭이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똑똑해요. 체격도 사람이랑 비슷하고 지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쓴 사람이 있고요. 독일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재미있게도 상식을 깨는 얘기 중에 돼지 얘기를 잠깐 했어요. 3, 4세 아이와 같다라는 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실제 미니 돼지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긴 한데 이렇습니다. 실험에 쓰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쓰는 돼지를 그냥 팜피그라고 해서 일반 돼지라고 하고요. 작게 개량된 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45개 정도가 있고요. 이렇게 선진국 보면 돼지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연구에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돼지가 바이오 연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기술 개발의 혁명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겁니다. 갑자기 양이 나오네요. 혹시 복제양 논리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보통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게 임신이 돼가지고 착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산자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를 만들었냐면요. 엄마의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시켜가지고요. 얘를 난자의 핵과 얘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퓨전을 한 거죠. 그래서 재조합된 수정란, 그러니까 복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대리모한테 이식을 해주면 이렇게 산자가 태어났는데 이게 큰 동물에서 처음으로 96년 7월 5일 날 성공했어요. 요 바로 1년 후에 제가 집사람이랑 만나서 그 다음에 바로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7월 5일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왜 이게 저희 바이오 의학 연구에 중요하냐면요. 잠시만요. 이거 한 장 넘어갔네요. 수정란에다가 우리가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 정교하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정도의 수정란을 저희가 핸들링을 해야 돼요. 수정란 100만 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세포는 할 수 있어요. 세포를 100만 개 얻으려고 그러면 이틀만 배양하면 돼요. 거기에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 변형을 가진 세포를 골라낼 수가 있고요. 걔를 난자의 핵과 바꿔치기만 해주면 동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제라는 기법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실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 센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센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뭐 젓가락 기술 반도체에도 있지만 바이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시면 젤리 코트라고 해서 바깥에 그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찢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요. 핵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핵이 없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세포, 아까 말씀드린 세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여기 찢어진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 수정란하고 세포 하나가 이렇게 또로록 나란히 쓰게 되는데 여기 세포가 보이죠? 요거를 전기 충격을 팍 가하면은요. 1시간 후에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복제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96년도에 첫 번째 동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한 6, 7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하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도 스너피라고 서울대에서 복제한 건데요. 세계 최초로 개를 복제하는데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복제를 잘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많이 돼 있고요. 돼지도 성공을 했어요. 이런 다양한 동물들 중에 돼지도 성공을 했는데 형질 전환된 돼지를 만들면서 복제를 성공을 했어요. 그것은 2001년도였었어요. 과정은 이래요. 아까 뭐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요. 얘를 이렇게 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융합을 시키면 형질 전환 복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식을 하면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여기 앞에 세포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동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우아한 기술이죠. 동물 하나가 지금은 회사 하나가 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 동물을 가지고 형질 전환이 되는 이 돼지와 같은 큰 동물을 가지고 무슨 꿈을 꿔보시겠어요? 뭐 한다고요? 그 꿈을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먼저 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인데요. 바빴죠 이때. 뭐 하느라 바빴어요? 전국을 통일하느라고. 그래서 전쟁하느라고 바쁠 때는 잘 모르다가요. 막상 통일을 이루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 통일된 국가가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국가도 좀 영원해진 것 같아요. 만리장성 쌓아지면서 이미 다른 그 민족의 침입도 막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 보니까 내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내 고민을. 뭘 원해요? 오래 살고 건강한 거. 이걸 원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로부터 2200년이 지났어요. 아까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죠. 그리고 2001년도에 형질전환 미니돼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시기 때 벌어졌던 사회적인 현상 중에 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장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 근데 수혜를 못 받은 대기자가 기울기가 급격해지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겠죠.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돼지가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아까 처음에 뭘 물어봤죠? 체격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했죠. 장기 크기는 그럼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 돼지의 장기를 그냥 사람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사람의 면역 세포가 돼지 장기를 공격을 해서 돼지 장기도 망가뜨리고
결국 거기에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게 결국은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도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도 유전자의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형질 전환을 아까 말씀드린 복제 기술을 통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형질 전환이 바이오 장기, 그러니까 돼지 장기를 사람한테 넣으면 그 아까 부족한 대기자들한테 뭔가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일륜적인 얘기를 포함한 과학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작년에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작년에 쓴 기사인데요. 작년 1월 7일 날 10개의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게 USA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신문 잡지가 뽑은 혁신 기술 5개 안에 들어간 기술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얘를 넣었는데요. 돼지 장기가 들어와 가지고 2달을 살았네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2달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2달 동안에 나한테 적합한 장기를 다시 공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이어달리기가 가능하겠죠.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기술 안에 들어갔고요. 첫 번째 혁명이에요. 첫 번째 꿈은 오래 살기 위한 거. 사람과 몸뚱이가 비슷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해보자. 이거였고요. 두 번째 기술인데요. 비슷한 선상에 계속 흐름이 똑같아요. 아까 유전자 형질 전환이 쉬워지기 위해서 복제라는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더 정교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 기술. 가위라는 표현은 기자분들이 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인데요. 보통은 유전체 편집 기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유전자 교정 기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도에 이게 세상 바깥으로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서요.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이 너무도 쉬워졌어요. 정교하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달고 그 유도탄이 가서 폭격을 하듯이 정확한 곳을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교정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자를. 그래서 다양한 형질 전환에 대한 정교한 형질 전환이 가능해졌고요. 저희 센터가 꾼 꿈인데요. 뭘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거예요. 일반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돼지들은 동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가는 게 야생성이고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얘를 유전자 교정을 하면요. 사람을 따라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처럼 배를 뒤로 눕히고 긁어달라 그럽니다. 신기하죠? 단지 유전자 하나를 교정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어떤 우울증 유전자를 알고 있어서 그걸 유전자 교정 기술로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블로킹할 수 있다 그러면 멘탈도 관리가 가능하겠죠. 유전자 하나가 행동을 바꾸고 정신세계를 바꿨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아마 관심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덩치도 비슷하고 똑똑한 동물만이 가능한 분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꾸는 꿈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돼지는요. 지방이 적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단백질, 고단백을 좋아하시는 분들. 돼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방층이 이렇게 얇고요. 근육이 이만해요. 보시면 여기 엉덩이가 좀 빵빵하죠. 스쿼트한 것처럼. 그리고 돼지의 몸속에서 돼지 장기 하나를 없애고요.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장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장기를 사람한테 다시 쓰려고. 굉장히 윤리적인 허들이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런 연구가 시작됐어요. 미래의 기술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마치 늑대가 개가 된 것처럼 순해지는 이런 애완용 미니 돼지를 개발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안 걸리는 바이러스는 어떤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교정을 시키면요. 수용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잠시도 없앨 수 있고요. 영구적으로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한 그러니까 분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있거든요. 소가 방구를 끼는데 소 방구가 오염 단일 물질로는 2등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저감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게 이제 미래 기술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람에 대한 얘기였고요. 과학자들에 대한 입장이었고 근데 돼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인터페이싱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했던 옥자라는 영화예요. 10몇 개의 유전자를 형질 전환시켰는데요. 목적은 그거죠. 크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막상 그 유전자 13개를 넣어서 만들었더니 얘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사람하고 공감이 되고 나를 길러주는 어린 소녀의 위기를 구해주기도 하고 교감이 가능해졌어요. 마치 아바타처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감의 시대잖아요. 동물도 사람이랑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진화라는 거는 다 같은 하나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올 수 있어요. 유전자 몇 개만 조절하면 우리가 뭐 돼지가 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돼지도 사람처럼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시대는 이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실험을 하더라도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그 입장에서 내가 누워있는 이런 느낌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힘들거나 할 때 이겁니다. 옆에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힘들거나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예요? 그죠? 그 입장이 돼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이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를 되살려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입장에 대한 그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위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둘의 관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물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아까 뭐 지구 대기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지금 많은 거를 고려해야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에 썼던 키워드가 이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기술은 과학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지향점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고요. 잘해야 되는 그 퍼스트 무버 역할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기술. 윤리적인 기술이 뭘까요? 그건 제가 오늘 퀘스천으로 남겨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간과 수많은 통찰력의 시대로 가는 그 기술이 아마 윤리적인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자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보면서 발표를 보면서 귀여운 돼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실험 동물은 항상 연구 윤리에 이제 저희가 위령비도 세우고 감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차세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니 돼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연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다누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한국천문연구원 이제 저희는 좀 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정민섭 박사님께서 다누리에 담긴 여러 가지 부품과 장비 중에 편광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누리가 보아온 우주의 세상을 정 박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자, 우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10살 때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제 곧 우주의 시대가 올 거다. 이제 우주가 유망하다. 제가 대학원에 갈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우주의 시대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은 우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왔고 우주를 준비해온 천문학자 정민섭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공격적으로 썼어요. 행성과학계를 선도한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천문학자 중에서 행성과학, 그러니까 달이나 이런 우주 탐사 과학을 하는 사람이 20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쓰긴 했지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제가 우주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외국인들은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뭔가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면은 뭐 우주랑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세계. 내가 현실에선 찌질인데 이 세계에 가면 완전 최고. 이거잖아요. 지금 우주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우리 지구에서 지금 현실에서 펜션 사업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계에 가서 펜션 사업을 하면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세계예요. 뉴스페이스는 이 세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네. 그럼 이분은 제프 베이조스죠.
이 두 분 다 우주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1등 부자고 제프 베이조스는 2등 부자입니다. 1등과 2등이 다 우주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펜션 사업하려고 이겁니다. 우주에 지금 곧 자기들에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알티메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달 표면에 사람을 정착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정착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나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소행성에 아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소행성은 단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소행성을 지구에 갖고 와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한대요. 이거 마치 되게 공상과학 같은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가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공상과학 같은 세상에서 저 같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여기에서 달에서 우리가 기지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달 기지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자원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안정적이고 위험이 적고 온도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내는 게 바로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달에 마을을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달 표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편광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편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선글라스입니다. 편광 선글라스를 쓰면 물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들을 다 제거해 줘요. 그래서 물속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편광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다 와요. 우편광됐다고 합니다. 이런 빛이 물 표면에서 반사될 때에는 우리가 물수제비 뜨듯이 납작하고 평평한 돌을 우리가 수평면에 평행하게 던질 때 잘 뛰어오르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면과 아주 수평한 빛으로 진동하는 빛이 잘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표면에서 반사하는 빛을 제거하고 싶으면 이 방향의 빛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편광 선글라스예요. 저는 이걸 달 표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표면 연구를 수행하고자 편광을 사용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달 표면에 처음 착륙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죠. 이 사람이 처음 착륙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달 표면은 굉장히 고운 파우더 같이 되어 있고 얘가 아주 포슬포슬하게 밟으면 쭉쭉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닐 암스트롱이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닐 암스트롱은 이미 달 표면 토양이 이렇다는 걸 알고 갔습니다.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 전에 이미 1900년도 초반에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달 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온 빛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이 우주인들의 신발을 어떻게 만들지, 달 착륙선의 발 패드는 어떤 크기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광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게 A라고 되어 있는 게 반사율입니다. 우리 달 보는 모양이랑 똑같죠? 옆에는 편광도입니다. 편광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달 표면이랑 편광도 사이에는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에서는 보시면 어두운 바다 지역이
평광도에서는 밝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평광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가 나타나는데 이 반비례 관계가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고 일직선에서 위와 아래로 약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표면의 알갱이 크기, 그러니까 흙의 알갱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달 표면의 흙이 어떤 크기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달에 가서 직접 가서 토양을 채취해 온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폴로 샘플을 이용해서 실험을 최근에 했었고요. 보시면 이거는 아폴로 16호에서 채취해 온 이 토양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평광 사진과 평광 영상과 반사율 영상을 가지고 달 표면의 입자 크기를 추정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입자 크기가 더 작고 빨간색이 입자 크기가 큰 걸 나타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적도 지방일수록 입자 크기가 작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은 이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달 표면에 먼지 입자가 떨어지면서 이 토양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미세한 운석체들이 계속 와서 때리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들을 더 작게 만들어줘요. 그 과정 때문에 입자 크기가 변하는 건데 과학자들은 먼지 입자가 달 표면 근처로 이렇게 등방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달 표면의 먼지 입자가 등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적도 부분에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극지방에는 더 적게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광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달 표면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의 특성을 좀 더 활용하고자 이걸 달 궤도에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누리호에 실렸고 다누리호에 여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이 평광 카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카메라예요.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습니다. 얘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6개의 궤도를 합쳐서 모자이킹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굉장히 평평한 지역인데 주변이랑 다르지도 않습니다. 성분도. 그런데 마치 누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누가 우유를 쏟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광시야 평광 카메라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 궤도에서 광시야 평광 카메라가 처음으로 수행하는 평광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평광 카메라를 지구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광시야 평광 카메라에 관련돼서 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야, 너네 그거 활용하면 지구에서 미세먼지도 잴 수 있고 해수면 온도를 잴 때도 매우 좋아.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줘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나사의 연구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이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세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광 카메라 기억하시겠죠? 설마 기억나는 거는 아까 그 이세계 포스터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네, 우주에서 가능성을 새롭게 보시는 평광 카메라에 대한 연구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드론과 이제 요즘 차세대 이제 비행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텐데 혹시 뭐 그런 뉴스는 많이 보셨죠? 뭐 드론이 피자를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도시에서 이제
택시를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 택시도 탈 수 있다든지 이런 거 말로만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파블로 항공의 임승환 CTO님이 그 얘기와 함께 드론과 바다와 땅을 품은 하늘 그리고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파블로 항공의 임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창 지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발표인데요. 오늘 저는 유일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왔고요. 파블로 항공에 대한 소개는 사실 발표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파블로 항공 이름 들으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다른 무슨 연구원 하면은 뭐 하는지 알겠는데 파블로 항공 뭐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파블로 항공은 지금 여러분 드론 아트쇼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드론 아트쇼 보신 분 계세요? 네, 드론 아트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갑천변에서 대전 무슨 세계 무슨 그걸 축제 그 기념한다고 대전 저기 엑스포 광장에서 아트쇼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파블로 항공이 했었었고요. 그러 외에 또 드론 배송하는 거, 드론 배송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배송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이겨내기 위해서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UAM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심 상공위를 이제 전기 추진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게 하겠다라는 것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게 관제하는 것들, 그럼 관제하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R&D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하늘, 그다음 드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제 소개 드리고 그다음 하늘,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 소개 드렸던 것처럼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늘 좋아했고요. 그래서 늘 항공우주공학과를 계속 좀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 이제 석박사 때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른 정출연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일종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다른 정출연들은 일종의 과학에 가까운 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곳이라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드론이라는 거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밀유도 폭탄, 그다음 여러 대 무인기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일들 이런 것들 연구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 7년 정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파블로 항공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아트쇼, 그다음 드론 배송, 그다음 여러 가지 항공기들을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다른 또 기초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 저는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때만 해도 하늘이라는 것에 꽤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 뭐 사이버 세계가 발전을 하면서 하늘에 대한 동경심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인류는 예전부터 이 절대자를 생각할 때 하늘의 상징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제사들을 보면 뭔가를 태워서 연기로 날린다거나 그래서 향을 맡는다거나 해서 뭔가 하늘에 뭔가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다 하늘에 대해서 뭔가 상징성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아직도 하늘 나는 것들을 동경하죠. 우리는 아직 이 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 나는 것들을 동경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언맨을 저 처음 봤을 때 정말 박수를 치고 영화를 봤었는데 날개도 없이 막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늘 나는 것을 분명히 동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에달로스 또 이카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욕심, 자만, 결과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밤 하늘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간에 이제 하늘이 있어요. 하늘은 바다 위에도 있고요, 땅 위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바다와 땅을 하늘이 품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구 사진을 우주에서 보시면 파란 이제 하늘이 이게 지구가 보이잖아요. 그 파란 지구가 결국에는 이 하늘이 덮고 있는 공기가 있는 그 하늘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마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늘은 아까 이제 우주 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가지는 어떤 철학적인 상징성, 물리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이런 천재가 있었죠. 물론 그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장치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양을 보시면 지금의 항공기하고 매우 유사해요. 헬리콥터도 비슷하고 비행기도 비슷한데 이미 이런 것들 하늘을 날기 위해서 고안했던 이 비행 장치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을 가장 먼저 하늘에 띄워 보냈던 거는 열기구였죠. 이 열기구 같은 걸로 사람은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항공기 같은 거, 우리가 동력 비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력 비행이 가능한 것은 첫 비행은 1903년 라이트 형제, 여러분 알고 계신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수행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기의 역사죠. 그래서 사실 100년밖에 안 됐던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치 중에서 오늘은 저희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드론이 개발된 역사를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열기구를 무인화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다 처치하고서라도 드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비행하는 것들 과정을 보면 보통은 유인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라이트 형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무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사람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사람이 먼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 데이터가 막 쌓이죠.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무인화 기술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이어서 무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드론도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드론이라는 거는 세계 제1차 대전 때부터 많이 활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유도 무기 같은 것,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도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무인기가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불과 한 10년 정도 전부터 드론이 갑자기 이제 뭔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석박사 때 할 때만 해도 대중화가 되기 전이었는데 드론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석박사 때 무인기를 만들려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만 이 앞에 있는 인형만 했었습니다. 이 인형만 했기 때문에 항공기가 매우 커야 됐고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드론에 들어간 컴퓨터는 여기 보시는 레이저 포인터만한 걸로도 컴퓨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기 때문에 이제 드론들이 쉽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려운 알고리즘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서 하드웨어에 넣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드론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서 이런 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아직 드론이 조금 더 대중화되려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드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많이 활용이 되려면 오래 떠 있어야 되거든요. 오래 떠 있어야 되려면 좀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죠. 화석 연료로 쓰는 거는 시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고요. 배터리로 하는 전기 드론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지금 배터리로 하게 되면 날개가 안 달리고 이제 프로펠러만 있는 그런 멀티콥터 형식의 비행을 하게 되면 짧으면 20분, 뭐 길어봐야 50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이게 한 2시간, 3시간 비행할 수 있다고 하면 드론은 보다 우리 곁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큰 장벽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인공지능도 많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오늘 처음 얘기할 때 챗GPT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챗GPT 같은 것들 인공지능 기술은 많이 발전하고 있죠.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게 드론에 접목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하고 있는 AI 기술들은 대부분 지상에 있는 대형 서버들, 슈퍼컴퓨터가 됐든 여러 가지 GPU가 달린 컴퓨터가 됐든 그런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드론은 작아야 되거든요. 날아다니려면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를 가져갈 수 없고요. 그래서 작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돌릴 것이냐라는 벽이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무선 통신입니다. 뭐 그냥 들어온 북한 무인기처럼 그냥 날리고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통신이 안 돼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통신이 계속 돼야 돼요. 저 멀리 날아가고 있는 드론이 계속 통신이 돼야 잘 되고 있는지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명령을 실시간에 내릴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5G, 6G, 뭐 우주 인터넷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드론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더 발전되고 나면 드론은 보다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드론이 막 날아다니다가 나한테 온다. 그럼 우리가 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중시 여겨야 되고요.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시스템 설계라는 것들을 합니다. 항공우주공학은 다른 일반 과학과 다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융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4대 역학이 있는데요. 뭐 수학 이런 건 당연히 배우는 거고, 뭐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뭐 동력학,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역학을 다이나믹스를 다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도 부족한 것이 이제 항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항공우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융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드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에 알려드리고, 뭐 과목 하나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잘하고 그런 것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론이나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좋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론은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미 화성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죠. 인저뉴이티라고 하는 탐사 드론이 이미 화성에 가 있고요. 기존에는 탐사선들이 다 바퀴 달리고 천천히 초속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런 드론이 하늘에 이제 화성에 날아다니면서 그 천천히 가는 애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드론이 떠서 자 저기 가면 좋겠는데 라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곁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날아다니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시대는 열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과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갑천 축제를 갑천에서 행사했을 때 보신 분들이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드론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뭐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적으로도 중요하고 차세대에 저희 생활이라든지 운송, 비행 또 이동에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할 텐데 다들 기지개 한 번씩 펴고 할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밥 먹고 나서 졸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까지 화이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발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동훈 박사님이 해주실 건데, 예,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스타워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스타워즈 하면 역시 광선검이 빠질 수 없는데, 오늘 이 광선검이 가능해부터 박사님께서 하시는 연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미를 장식해 주실 마지막 발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좋을 줄 알았더니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 분위기 메이커 어디 갔어요? 분위기 좀 잘 띄워주세요. 네, 마지막 앞에 좋은 강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네, 편한 마음으로 마지막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동훈이고 빛의 밝기와 세기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을 스타워즈 광선검이 가능해라고 뽑았습니다. 스타워즈 다 보셨죠? 스타워즈가 제일 처음 나온 영화가 1977년도에 나왔어요. 에피소드 4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이거 뭐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안 본 분들 여기는 더 많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걸 보고 제가 완전히 반했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화가 있을까 하고 반했는데 그게 광선검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사실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레이저 총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빗으로 총도 쏘고 대포도 쏘는데 사실 이 광선검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광선검을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는데 1977년에 나오고 지금 2000년도 넘어가지고 뭐 에피소드 1, 2, 3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리즈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스타워즈에서. 근데 스타워즈의 시그니처는 역시 광선검이잖아요. 근데 제가 레이저를 전공을 했습니다. 레이저 전공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광선검은 언제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광선검 언제 나와요? 사람들이 다 이 광선검이 레이저인 줄 알더라고요. 레이저로 만들었었거든요. 빛으로 뭐를 이렇게 부수고 하면 다 레이저인 줄 알아요. 근데 레이저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공부해 보니까 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레이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광선검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다. 광선검을 레이저로 못 만든다. 뭐 차라리 포스를 연구해서 포스의 힘으로 광선검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유튜브에서 광선검을 만들었다고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동아리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유튜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광선검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쇠도 막 잘라요. 쇠를 이렇게 자르더라고. 그리고 진짜로 그 영화에서 본 광선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찾으니까 레이저로 만든 건 확실히 아닙니다. 광선검은 레이저는 아니지만 뜨거워도 빛이 난다는 원리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뜨거워서 빛을 내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의 본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고 지금 이제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스타워즈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저 에피소드 1, 2000년대에 나온 시리즈부터는 이 광선검만 재밌는 게 아니고 이 광선검을 사용하는 검술도 엄청 멋있지 않나요? 정말 이 검술 연출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레이저로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 핵스미스 인더스트리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이분이 캐나다의 엔지니어인데 진짜 올렸어요. 그래서 뭐 어느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대요. 광선검을 최초로 실현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도 등록이 됐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광선검 실제로 쇠를 자르는 걸 보여주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기다란 용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봉 아시죠? 용접봉 이제 가스에서 가스를 내가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쇠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배낭 같은데 가스통을 메고 있어요. 그 배낭에 가스통 해서 이제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노즐을 잘 설계를 하면 그 가스가 보통 용접봉은요 몇 센치밖에 안 되거든요. 불꽃이 나오는 게 그거를 한 1m 정도 용접봉이 만들어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용접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온도가 2200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잘리는 거죠. 녹여버리는 거죠.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용접봉 기사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좀 위험한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광선검과 제일 유사한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선검 뭐 일단 레이저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강연인데 그래도 레이저는 뭔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저 레이저를 최초로 발명한 분이 마이만이라는 분이에요.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인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발진을 성공했습니다. 레이저의 발명가라고 합니다. 요 발신이라고 했는데 오타예요. 발진 성공. 이분이 1960년 5월 16일에 레이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5월 16일을 레이저를 발명한 날을 세계 빛의 날로 매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레이저의 발명으로부터 세상에 진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빛으로 이제 빛을 이제 도구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이분이 만든 레이저는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뭐 레이저 매질이 있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거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 이상의 거울로 이루어진 공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의 특수한 빛의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그 레이저가 보통 뭐 LED나 뭐 백열등이나 뭐 그런 등하고 다른 성질은 뭐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먼 거리까지 빛이 퍼지지 않고 갑니다. 직선으로 쭉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달을 비춰도 점 하나로 비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먼 거리까지 전달되고 아주 작게 그 렌즈 같은 걸로 빛을 모으면 초점이 맺히잖아요. 그 초점을 굉장히 작게 맺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옛날에 뭐 태양빛 가지고 렌즈로 모으면은 이제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레이저는 그것을 굉장히 작은데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주 뭐 쇠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장 영역,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스펙트럼이라는 거 아시죠? 파장이 있잖아요, 빛에는. 근데 그거를 일정한 아주 좁은 파장 영역의 에너지를 또 모을 수가 있고, 또 원한다 그러면은 아주 짧은 펄스, 시간적으로 짧은 펄스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으로도 모을 수가 있어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 군데 아주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레이저로 쇠도 자르고요, 쇠도 녹여서 용접도 하고, 뭐 지금은 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1977년도 스타워즈 영화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연히 생각했죠. 레이저가 1960년대 만들어졌잖아요. 1977년도면 사람들은 레이저는 최첨단 기술이었고, 나중에는 이 레이저가 무기로도 쓰일 거고 광선검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공장에 가면 다 레이저 절단, 레이저 용접 다 적혀 있잖아요. 수술 가면은 뭐 레이저로 수술하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하고, 안과에서 레이저로 수술하고, 레이저는 너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사실 무기도 있어요. 지금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무기는 아니지만 지상에서 쓸 수 있는 무기도 이미 많이 개발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포가 되는 거죠. 레이저 총이나 대포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레이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초록색, 빨간색은 레이저 무기로는 안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레이저 빛에는 파장이 있잖아요. 이 레이저 무기를 쏘는데 레이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거울이거든요. 이 레이저가 물건을 태우려면 이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흡수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흡수 안 하면 반사해 버리면 되잖아요. 반사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시광은 거울 딱 되면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90몇 % 이상 반사를 해버리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파장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대부분의 금속은 파장, 가시광,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에서는 빛을 흡수를 많이 안 하고 굉장히 반사를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으로 넘어가야 빛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적외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영화는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무기를 만들면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뭐 영화 만든 사람이 그것까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영화 만든 사람은 적군과 아군의 색깔도 다 바꿔놔요. 초록색은 적이 쏘는 거고, 저기 빨간색은 아군이 쏘는 걸로 해야 재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레이저는 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파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레이저 가공하는 그 쇠를 절단하는 공장에 쓰는 레이저도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부 적외선입니다. 자, 그럼 파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슬라이드를 벌써 2분 남았어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이런 슬라이드 만들면 대부분 분위기가 확 죽거든요. 이때 분위기 메이커가 한번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되는데. 네. 근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빛은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전자기파로 됩니다. 파동이라고 봤어요. 파동은 뭐 여기 그림같이 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자기파는 자외선도 있고, 파장이 짧아질수록 엑스레이가 있고, 파장이 긴 쪽으로 가면은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 영역으로 갑니다. 뭐 과학 동아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수식은 안 쓰는데 수식을 굳이 썼는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빛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파장에는 무관해요. 보통 파동이라 그러면 파동의 진폭이 제곱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빨간색 빛을 쓰든 적외선을 쓰든 자외선을 쓰든 전달하는 에너지는 이 진폭에만 관계가 있지, 파장이 다르다고 해서 에너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맥스웰 방정식으로 나오는 전자기파 이론의 결정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빛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요 내용은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또 그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라는 말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를 했는데요. 복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자기파를 이제 복사한다고 해서 레디에이션을 우리말로 복사라고 해요.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세요? 한자로 이 복사는 카피는 아니거든요. 카피가 아니고, 복사라는 말은 한자는, 제가 이래서 TMI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사의 복자는 박휘살 복자예요.
바퀴살 아시죠? 바퀴에 축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바퀴살, 고급 바퀴살 복자예요. 그것처럼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사라는 말도 같이 써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걸 방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사는 에너지가 높은 쪽, 파장이 짧은 쪽에서 많이 쓰고 보통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은 복사라는 말을 쓰는데 빛은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자, 이 복사에 대해서는 법칙을 있습니다.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은 자기가 온도에 따른 고유한 스펙트럼, 복사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파장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여기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가 파장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굴 때 쇠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판별을 했거든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쇠가 색깔이 달라지는 거.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귀체온계 가지고 혹은 비접촉 온도계를 가지고 체온을 측정할 때도 이 복사 법칙이 사용이 돼요. 우리는 체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그 뭐 600도, 700도 이상 올라가면 빨갛게 변해요. 그다음에 더 온도가 들어가면은 노랗게 돼요. 아주 높은 온도가 가면 하얗게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색이 변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천문학 분야에서도 옛날부터 별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별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노란색에서 하얀색에서 청색까지 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게 이제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에요. 이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사실 굉장히 고전적으로 기술이 되는 걸로 19세기에 알고 있었는데 이 1900년 딱 되는 무렵 20세기가 열리는 바로 전에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독일의 표준 연구원인 독일의 뭐 PTR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실제 그 뭐 흑체라고 하는 이 복사 법칙을 연구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전기로 조명을 하는 전구가 발명이 돼 가지고 그 가로등도 생기고 뭐 전기로 이제 빛을 내는 조명이 시작이 됐어요. 조명 산업이.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고 이 복사 법칙을 가지고 이론으로 가능하니까 이 복사 법칙을 가지고 뭔가 표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실험을 다 해보니까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파동으로 기술하는 빛이 이제 만들어내는 법칙하고 예측한 거하고 실험하고 안 맞아졌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시광 영역은 잘 맞는데 여기 잘 일치하는 걸로 나오는데 적외선으로 갈수록 뭐가 안 맞는다. 요즘 같으면 실험을 잘못했다고 막 그러겠죠. 실험 다시 해. 근데 이때는 실험을 정밀하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를 찾아간 게 그 사람이 플랑크예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실험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했는데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복사 법칙 요 곡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피팅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가질 수 있다는 양자 가설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잘 맞췄어요. 그걸로 노벨상도 탔어요. 그렇지만 왜 양자화되었는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몇 년 뒤에 이 플랑크가 한 일을 보고 이거 빛이 입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말했어요. 빛은 그때까지는 파동이었거든요. 근데 파동으로 이미 이론에 대한 다 일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빛은 입자다. 입자로 되어 있다. 광전 효과라는 또 다른 이론과 그 실험 결과까지 설명을 하면서 빛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지금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자라는 것이 이제 광자가 전달하는 에너지는 파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자외선은 쇠구슬과 같고 적외선은 솜구슬과 같다. 적외선은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자외선과 같이 쇠구슬은 하나만 맞아도 아프죠. 그런 식으로 이 빛은 입자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써가지고 20세기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이 광자 그러니까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이 이론을 가지고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열었어요. 그 뒤로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LED, 레이저, 그다음에 빛을 사용하는 모든 광전자공학이 이것을 기반으로 탄생했고 원자 물리, 지금 뭐 양자 물리학으로 하는 모든 현대 물리학들이
이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그러면 21세기에는 또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실 이 광자, 빛의 알갱이인 이 광자를 가지고 양자 정보의 단위인 큐비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큐비트는 광자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로 뭐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이런 것들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광자를 하나씩 발생시키거나 쌍으로 발생을 시켜서 양자를 정보를 전달하는 큐비트를 만들고 양차 중첩이라는 것도 만들고 양차 얽힘이라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고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왕중왕으로 뽑아주시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작은 입자가 큰 세상을 바꿔나가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스타워즈의 광선검은 더 이상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나중에 누가 쓸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5개의 발표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안내를 드릴 텐데 저 포인터 좀. 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은 넘어가서 질의응답을 조금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분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표자분들 잠깐 사이드로. 자, 저희 투표를 시간상 먼저 진행을 하면서 할 텐데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고요. 5분의 발표자분 중 1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투표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누가 과학자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이 발표를 보시고서 아, 저게 나한테 과학적으로 흥미를 주었어,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어, 또는 재밌었어, 나만의 과학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르기 힘드시겠지만 투표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QR 코드 모두 다 찍으셨나요? 네, 하고 마음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QR 코드 찍으셨으면 네, 박사님들 다시 중앙으로 오실게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오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연구자로서 직업으로서 질문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좋습니다. 저희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아까 그거 돼지 그거 질문하고 싶은데요. 장기 이식 관련해서 미니 돼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니 돼지 말고도 다른 거 연구하고 있는 게 인공 그 이식을 위해서 돼지 말고 다른 동물을 사용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이면은 대부분 쓰이고 있는데요. 양도 있고요.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가 아닌 비세포성 물질. 우리 몸속에 보면 피부도 핵이 있는 게 있고 핵이 없는 게 있거든요. 유전 정보가 없는 것들은 비교적 면역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막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 돼지 가지고 먼저 시작은 됐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제나 형질 전환 기술이 굉장히 먼저 발달을 해가지고 쓰였는데요. 사람하고 비슷한 크기의 동물들 혹시 연상되는 거 있으세요? 아까 뭐 양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다 지금 우리 근처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저희 분야에서 4차를 넘어서 5차, 6차로 넘어가면요. 내 몸속에 심장은 공학이, 신장은 바이오 장기가 내 몸속에 뭐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단디해야 되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좀 관심 갖고 어떻게 이렇게 혁명적으로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저걸 가려거나 이런 것들을 가끔은 윤리적으로 브레이크도 걸어주시고 관심도 주셔서 발전도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사항? 요 친구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여기 2분이 있는데 여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조성재라고 합니다. 라호원 박사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아까 열분해 오일을 가스화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거의 여러분 이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은 보통 탄화수소계 연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있는 나무도 그렇고 저기 의자에 있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탄화수소계 연료고요. 그러면 탄화수소계 연료는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C하고 H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열화학적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데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 체인을 다 끊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 잘라버려서 새로 이렇게 조합하는 형태로 되면 결국 나중에 계속 C하고 H가 있는 애를 다 자르면 결국 C하고 H만 남죠.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붙으면 CO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가 만나면 H2가 됩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아까 광선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열 가지고 이런 체인들을 다 잘라서 최소의 단위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마이크 바로 뒤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김선욱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인공장기 설명해 주실 때 처음 초기에 그 돼지 상태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장기를 이식하는 부분과 처음 배아 상태일 때 장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면역 억제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돼지의 유전자를 조작을 했을 때 뭐 다 성체가 된 다음에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 일부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1세포기 수정란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하면 나중에 그 개체가 태어나면 전신이 다 유전자가 조작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장기가 1세대 바이오 인공장기고요. 좀 전에 배아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기술은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이례적인 기술로 설명을 드리면은 배아에다가 어떤 유전자 가위 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장 발생을 못하게 심장 발생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이 돼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심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임신 중에 아마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의 그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해서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거를 그 아까 그 유전자가 결손된 그 배와 같이 섞어가지고요 공배양을 해서 임신을 시키면은요 사람 심장을 가진 돼지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게 미래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장기 개발 연구가 예전에는 돼지 장기를 그냥 썼는데 2달을 살렸잖아요. 조금 더 사람이랑 가까우면 더 오래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동물 몸속에서 사람 장기를 직접 만들면 되지라고 했을 때 배아를 이용하는 기술이 현재 미래 기술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나 정도 있으면 제일 앞에 여기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분 마지막 분까지 드릴게요. 그 라호원 연구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플라스틱으로 이제 가스나 기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오염 아무리 이렇게 세척을 하고 한다고 해도 오염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가스나 그렇게 만들 때 그 변형 같은 건 안 일어나나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얘기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음식 배달 시켜서 먹어보면 그 표면에 막 오염돼 있잖아요. 음식물 오염돼 있으면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열분해나 가스화 기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재활용의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를 다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거를 열화학적으로 전환하다 보면 CO2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CO2를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 목표는 우리나라에 80개의 플랜트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80개의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배출은 하나도 없는 그런 플랜트를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화엄 캠퍼스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가 검증을 하고 한계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뉴스에 나오겠죠, 조만간. 네. 네, 2030년도 전에 저희가 이렇게 플랜트를 만들면 아마 엄청나게 그 혁신적인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마지막 손든 친구한테 마이크 마지막 넘기면서 마지막 질문까지 받고 바로 뒤에. 그 정민섭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평광이란 게 방향의 빛을 제거해서 보는 걸 평광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평광 카메라는 이제 평광 렌즈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 빛을 분해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메라 앞에 그 평광 필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그림에 나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넘겼는데 그 평광 필터는 그냥 창살 같이 생겼어요. 그 창살 같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만 통과할 수 있는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창살이 굉장히 좁고 납작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입자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특이하게 떨어지는 그 달 표면에 떨어지는 입자는 우리가 달 표면의 그 입자 그 토양의 알갱이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그 관측된 결과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떨어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먼지 입자를 본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질문한 친구들은 끝나고 저희 스태프한테 오셔서 명함 받아가시면은 연락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이제 뭐 발표가 후련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셨는지 저희 김선욱 박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후련하고요.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3주 연속 발표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발표가 제일 두려운 발표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질문을 하면 제일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사춘기 다 끝나셨나요? 안 끝나셨어요? 눈빛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혹시 50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과학 분야에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행복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특히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교육 자율화 세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또 제 자신도 좀 돌아다보고 또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이렇게 이정표를 한번 세워봤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깊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복 얘기하시니까 저는 교복 새로 생긴 부활 세대 예, 오자마자 교복 입고 다녀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와가지고 그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를 남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 고민을 좀 하고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을 보시고 여기서 영감을 얻으셔서 본인들이 진로나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하실 때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 보시면 이제 누군지는 대충 아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뭐 이런 상담이나 아니면 뭐 견학이나 이런 거 직접 와서 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아들이 맞았어요. 저는 TMI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10분 안에 하려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제가 근데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빠뜨렸는데요.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틀을 깨트리는 유연한 생각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거였어요. 사실 플랑크도 그랬고 뭐 그 뒤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도 그렇고 그 스타워즈 광생군을 만든 유튜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틀을 완전히 깨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연한 생각으로 항상 현재 있는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항상 유연한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준비가 제가 준비한 발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10분 안에 뭔가를 발표한다는 자체가 뭐 아주 쉬운 얘기를 한다면 아주 쉬웠겠지만 이제 깊은 얘기를 또 하기에는 또 짧고 또 가벼운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하는 아주 어려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드론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드론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트들이 다 융합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을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드론은.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도 나만 좋아하는 거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두루두루 호기심 많이 느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비슷한 관심사 있는 친구들하고 꾸준히 얘기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여러분이 될 때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학생들 앞에서 하는 발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제일 어려운 발표인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미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기 중에서도 저같이 이렇게 계속 과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과학자가 될 테고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겠죠. 저한테 다시 고등학생 때 가서 누구 할래? 그럼 저는 일론 머스크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내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과학 아까 동아리에서 진짜 박사님 되신 것처럼 여기 오늘 친구들도 나중에 진짜 과학자가 됐을 때 나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슬램디 같은 자리가 영감을 주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스태프분과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오늘 박사님들도 나중에 그 얘기도 함께 무대에 같이 서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우승자 선정은 끝났다고 하고 우승자분께는 대장꿈돌이를 함께 드리면서 우승자분은 12월에 저랑 왕중왕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승자는 누구일지 결과 나왔다고 하거든요. 우승자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오늘 미니 돼지를 발표를 해주신 김선욱 박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승 소감도 마지막으로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다시 잘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송고 오늘 그 열기 받아가지고요. 12월에 꼭 그 성과로 다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고 저 관심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에 꼭 오세요. 제가 맛있는 점심과 견학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념 촬영에 앞서서 마지막 인사는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박사님들 가운데로 오실게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우송고와 6월 슬램디를 함께 했는데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네, 사이언스 슬램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들께는 작은 인형 드리면서 마지막 박사님들 기념 촬영 한번 하게 하고 우승자 가운데로 한번 모시고